파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던 한 프랑스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생강을 사랑했고 파리야말로 도시와 강이 공존하는 최고의 모델이라 믿어왔죠. 그러던 그가 6달간 서울로 파견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고 솔직히 말해 별 기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서울에서 마주한 진짜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생강이 다르게 보인다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부누아르 르누예요. 저는 28살이고 파리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생강 옆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해요. 생강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은빛 리본처럼 파리 한가운데를 천천히 흘러가요. 오래된 돌다리가 강 위를 가로지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강 위를 지나가는 배 안에서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어요. 저는 이 강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강변에 새 산책로를 만드는 계획도 세우고 계절마다 물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도 해요. 동료들은 제가 일에 너무 진지하다고 말해요. 저는 규칙을 좋아하고 계획을 좋아하고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해요. 생강은 수천 년 동안 파리를 흐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이곳에 첫 다리를 놓았고 왕과 왕비는 강 옆 궁전에 살았어요. 예술가들은 이 강을 그렸고 작가들은 이 강을 시로 썼어요. 아침에 커피를 들고 강가에 서 있으면 저는 그런 모든 역사와 연결된 기분이 들어요. 이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파리의 영혼 그 자체예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새 정수 처리장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제 상사인 뒤부아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부누아르, 특별한 일에 선정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상 너머로 두꺼운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한국의 한강관리 시스템을 6달 동안 조사해 주세요. 서울이요? 한국이요? 저는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강은 생강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주변 건물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모든 게 너무 크고 너무 새롭고 너무 낯설었어요. 역사도 안 보이고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오래된 돌다리나 나무가 늘어선 산책길도 없었고요. 대체 저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생강은 이미 완벽한데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그 곡선 하나하나, 다리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저 강은 그냥 콘크리트 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보였어요. 출국 당일 아침, 저는 발코니에 서서 생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강은 여느 때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흘렀을 거고, 제가 돌아온 뒤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비행기는 목요일 아침,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더니 허리가 아프고 눈은 마르고 피곤했어요. 비행기 창밖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건물들이 사방에 가득했어요. 푸른 공원도 없고 오래된 성당도 없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도 안 보였어요. 그저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흐린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공항은 제가 프랑스에서 봤던 어떤 건물보다도 컸어요. 반짝이는 바닥이 위에서 쏟아지는 밝은 불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강물처럼 짐가방을 끌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이 낯선 세상이 눈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도시는 제가 전에 보던 어떤 도시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네온 사인이 건물 벽마다 가득했어요. 밝은 분홍, 전깃빛 파랑, 타오르는 노랑. 낮인데도 깜빡이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붙어 있었고 휴대폰, 자동차, 음식 광고가 계속 나왔어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빛났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가득했어요. 제 호텔은 여의도라는 섬에 있었고 바로 한강 옆이었어요.
호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고 유리로 된 정면은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15층 제 방 창문 밖으로 드디어 한강이 보였어요. 생각보다도 3배는 넓어 보였어요. 오래된 돌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도 없었어요. 다리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을 위한 다리 같지는 않았어요. 강 건너편에는 아파트들이 구름 쪽으로 솟아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이 하늘 위에 금속 새처럼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아직도 자라고 있었고, 짓고 있었고,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파리는 수백 년 동안 거의 그대로였는데, 서울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파리의 제 아파트를 지나 천천히 흐르던 생강이 생각났어요. 아침마다 들르던 카페의 커피 향도 떠올랐고, 수백 년의 발걸음이 닳게 만든 돌길을 걷던 감촉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곳은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빨랐고, 모든 게 달랐어요. 서울시 수자원관리과에서 로봇처럼 일한 지 3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 건물로 출근했어요. 회의에 들어가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물 흐름과 홍수 제어에 대한 그래프와 표를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거기에 없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커피도 챙겨주시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그들의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현대적이고 뭔가 인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파리에서는 생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일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강의 패턴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인위적으로 제어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저녁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른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고 건물 안은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은 오후 내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두꺼운 회색 구름이 도시 위로 무겁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6시쯤 첫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깊고 강한 소리였어요. 창문 밖을 보니 번개가 높은 빌딩 사이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유리창이 약간 흔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폭우가 더 심해지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빗방울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몇 분도 안 돼서 하늘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제가 평생 본 비 중에서 가장 심한 폭우였어요. 마치 폭포 아래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어요. 빗물이 빠지는 배수구에서는 꿀꺽꿀꺽 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건물 처마 밑이나 버스 정류장 아래로 뛰어가 피하고 있었어요. 저도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모두 이미 손님이 있거나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느새 마포대교 근처에 도착해 있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 중 하나예요.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달려와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젖은 피난민들처럼 서서 거리에서 비가 만든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한강은 넘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물은 많아졌고 흐름도 빨라졌어요. 제 방 안에 잘 머무르고 있었어요. 강가의 산책길은 잠기지 않았고 물가 근처 건물들도 안전하게 마른 상태였어요. 파리에서 이런 비가 내렸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생강은 자주 수위가 올라서 산책로가 잠기기도 해요. 그럴 땐 긴급 대응팀이 나와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걱정해요. 그런데 여긴 도시 전체를 쓸어갈 듯한 비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그냥 자기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하고 안정적이고 통제된 상태였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진지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 강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을 감당하는 거지? 밤 8시쯤이 되자 비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도 남쪽으로 멀어졌고 바람도 잦아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비쳐 마치 떨어진 별처럼 보였어요. 도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이제 한결 잔잔해졌지만
그 속에는 분명 폭우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도시와 이 강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품게 되었어요. 폭우가 지나간 토요일 아침, 저에게는 낯선 감정이 찾아왔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제대로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강 자전거길에 도착하자 제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이 자전거 도로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어요. 파리의 어느 도로보다도 더 넓었고 강을 따라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졌어요. 길은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도로 바닥에는 자전거, 조깅, 걷는 사람들을 위한 구분선이 칠해져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잘 어울려 달리고 있었어요. 몇 킬로미터 더 달리자 작은 공원 안에 야외 운동 기구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그 기구를 사용하며 부드럽고 천천히 팔을 돌리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잔디밭에서 태극권을 하고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본 적 없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판 위에 흑백돌을 옮기며 두고 계셨어요. 길이 강을 따라 굽이치면서 저를 또 놀라게 했어요. 자전거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강 한가운데에 무대가 떠 있었고 그 위에서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전통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악을 들으며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생강은 보는 대상이에요. 멀리서 감상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선 사람들이 강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강을 야외 거실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더 타고 나아가자 놀라운 풍경이 계속 이어졌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식당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으며 물 위에 비친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강가에는 작은 도서관과 벤치가 놓여 있어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농구장, 심지어 발을 담글 수 있는 작은 모래 해변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 모든 공간이 정말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물속에 쓰레기가 없었고 다리나 벽에 낙서도 없었어요. 오염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한강은 보기에도 깨끗했고 냄새도 좋았어요. 강가에 세워진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 앞에 섰어요. 한강 정화 사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대요. 공장에서 쓰레기와 폐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들었고 강물은 검게 변했고 악취가 심했대요. 사람들은 강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했대요. 하지만 서울시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강을 정화했어요. 새 정수 처리장을 짓고 오염을 유발하던 공장을 강에서 멀리 옮기고 자전거길과 공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죽어가던 강을 도시의 심장으로 되살린 거예요. 이 강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도시를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노는 곳,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걷는 곳,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생강은 마치 박물관 유물 같았어요. 아름답지만 손대면 안 되는 존재. 하지만 한강은 살아있었고,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호텔 쪽으로 다시 자전거를 돌렸어요. 길은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강으로 나와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저를 지나쳤고 커플들은 느릿하게 걸으며 다리에 하나둘 켜지는 조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공학 노트를 펼쳤어요. 그런데 홍수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메모 대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강가에 앉은 가족들, 떠 있는 무대, 아이들이 놀고 있고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한강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지 않았고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홍수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넘어서 왜 서울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처음에 제 한국인 동료들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3주 동안 저는 공손했지만 거리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의자 앞으로 몸을 내밀고 필기를 하고 2번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김지수 씨가 회의 끝나고 자주 남아서 상세한 지도나 컴퓨터 모델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울 도심 지하에 있는 홍수통제센터에 갔어요. 지하철처럼 사방으로 뻗은 거대한 터널이 있었고 강수위를 분 단위로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이 벽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큰 비가 내리면 운영자들이 수문을 열고 닫아서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파리의 홍수 제어 시스템은 훨씬 단순해요. 생강 수위가 너무 올라가면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차단막 정도죠. 서울은 물 관리를 위해 지하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든 거나 다름없었어요. 우리는 정수 처리장도 방문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매일 강물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인지,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필터와 화학 시스템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한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시민 한강센터였어요. 파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념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한강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와서 물고기나 물의 순환에 대한 전시를 보기도 하고, 학생단체는 견학을 오기도 하고, 동네 주민들은 강에 관한 문제를 제보하거나 제안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센터에는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커다란 창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붙이고 지나가는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강이 서울 외곽의 산맥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도시에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는지, 여름엔 어떻게 도시를 식혀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사람들은 생강을 그냥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탄하는 대상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한강이 생명줄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마시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홍수 시스템이 어떻게 집을 지켜주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한국 팀장님이 제게 국제물도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이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도시 속 강 관리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행사였어요. 런던, 뉴욕, 도쿄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 앞에서 몇 달밖에 서울에 머물지 않은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강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통과하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걸요. 저는 2주 동안 발표 준비에 몰두했어요. 자전거 타며 찍은 사진도 넣고 홍수 제어 시스템의 도식도 그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강가에서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수영장에 있는 아이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컨퍼런스는 시내의 큰 호텔에서 열렸어요. 12개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다들 어두운 정장을 입고 두꺼운 기술 문서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섰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순간 제가 준비한 말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멸에 앉아있는 김지수 씨가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생강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처음 겪었던 폭우의 밤, 한강이 범람하지 않아 얼마나 놀랐는지도 말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이 강을 자기 뒷마당처럼 쓰는 모습을 보았던 경험도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짧은 정적 후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에도 여러 엔지니어들이 다가와 질문을 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온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강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런던에서 온 전문가 한 분은 서울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자랑스러웠고 흥분됐어요. 이 새로운 도시에서 저는 저만의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강의 언어를 배운 거죠. 엔지니어링의 기술 언어뿐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언어요. 내일부터는 파리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미 끝마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는 마치 끝나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꿈의 끝처럼 다가왔어요. 한때 낯설고 벅차기만 했던 이 도시는 어느새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을 돌며 한국인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김지수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강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첩이었어요. 앞 표지 안쪽에는 영어로 이런 글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파리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남은 며칠 동안 저는 파리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건 단순히 홍수 제어 시스템이나 정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건 도시의 강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편지였어요. 저는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서울 모델 도시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강보고서에는 지하 홍수 터널과 실시간으로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썼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가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가족, 물가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 강과 연결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한 건 서울이 어떻게 한때 오염되고 위험했던 한강을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공공공간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30년 전 사람들은 이 강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이야말로 서울 사람들이 숨쉬고 놀고 바쁜 일상 속에서 평온을 찾는 장소가 되었어요. 보고서에는 수십 장의 사진도 함께 넣었어요. 강을 따라 수 킬로미터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사진, 물 위에 떠 있는 레스토랑과 야외 공연 무대 사진, 깨끗한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폭우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빗물 배수 시설의 사진까지요. 이 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6달 전, 저는 생강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됐고, 아름답고, 역사 깊은 강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배울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인공적이고,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강이 단순히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강은 쓸모 있을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고, 사람들을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 아니라 함께 연결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